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결되면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잠시 뒤에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는 입주민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밝힌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분분한 해석이 나오며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 벌기에 나섰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030 세대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잠시 뒤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요소수 판매를 주유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탄 승합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을 위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밝힌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청년 세대와의 만남에 이어서 외교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이틀째 호남에 머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이틀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됩니다. 먼저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특검 수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다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이라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가 대장동 의혹만으로 특검 대상을 좁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재명 캠프 출신 우원식 민영배 의원 등은 이 후보가 얼마든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떳떳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을 시간 끌기,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게 아니면 즉각 특검 논의를 시작하자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요청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맞불을 놨는데요. 다만 야당이 생각하는 범위만으론 특검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높아진 압박 수위에 여당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을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코인 표심으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곧 청년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외교 행보에 나서면서 보폭을 넓힙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여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최근 요소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포함한 한중 관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 외교로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인데 새로운 이재명표 대외 정책 구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호남에 머물고 있죠. 네, 어제 광주로 내려가 이른바 전두환 발언을 사과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은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고흥남순 변호사 생가와 5.18 자유공원, 민주묘역을 방문한 데 이은 국민통합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이후에도 통합과 포용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또 앞서 SNS를 통해 집권할 경우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 개선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넘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논의도 계속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오는 20일 전후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합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무개명 표결에 붙여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진료 기록과 사고 관련 영상, 녹음 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인터넷에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이른바 시발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음모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행안위 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김혜경 씨가 이송된 병원 등 사고 동선 일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축하난을 보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는 15일과 16일 야권 후보들을 잇따라 예방해 축하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15일 윤 후보에 이어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이어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싼 논란 끝에 잠시 뒤 국회에서 의원직 사직안이 처리되는 곽상도 의원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다 보니 검찰 역시 곽상도 의원 출석 요구에 한결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그간 신분이 아닌 수사 상황을 고려해서 곽 의원의 소환 날짜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뇌물 대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화천대유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요청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문제를 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 그리고 김정태 회장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태 회장의 아들 관련 문제를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해결해준 보답이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3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 김정태 회장 측 모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측은 대장동 사업과는 지주사 회장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담당 부서선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최대 구속기한인 오는 22일 전까지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조만간 곽상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는데 김 씨는 오늘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을 전후로 모두 7번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대단히 악화돼 어제와 오늘 휴식을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 여파까지 더해져서 구속 이후 김만배 씨를 딱 한 번밖에 소환하지 못해 혐의 다지기와 공소장 작성에 난관이 우려되는데 검찰은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자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 사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가결되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검찰 취재기자 연결을 해봤습니다만은 곧 불러서 조사할 분위기예요. 사실 이 부분하고는 좀 결이 저는 다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먼저 탈당을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국회의원 지금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을 불렀을 때 안 나간다라고 했다면 소환에 불응하니까 그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는데 이 체포영장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곽상도 의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야당의 대선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도 직접 가서 뭐 출석에 임했고 곽상도 의원도 아마 부르면 소환에 응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저 취재 기자도 마지막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진도, 수사의 정도를 보고 곽상도 의원을 부르려고 했는 거지. 예. 뭐 불렀는데 곽상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아들에 대해서 2차례 소환을 했고 지금 조금 이따 저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혐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네. 거는 초읽기는 맞는데 그 불러서 이제 어떠한 뇌물로 과연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 기소할 건지는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아들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는 곽 의원의 대가성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곽 의원을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는 죄명은 뇌물죄인 거예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관계에 의한 대가관계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장동 특혜와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좀 있었고 우리가 뇌물죄를 적용할 때 어떠한 뇌물죄를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결국 2015년, 2013년 정도에 곽상도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신분이라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네. 사람이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을 이용해서 대가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예. 논의였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 법조계 쪽에서도 이거 대가관계 입증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얼마만큼 치밀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관계는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제일 처음에 김만배 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죄가 들어갔었어요. 곽상도 의원의 뇌물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김만배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부분이 확 빠졌거든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영장은 너무 무거웠어요. 원래 영장이라는 건 딱 이렇게 범죄 소명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의 영장을 딱 청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장 굉장히 넓은 영장이라 가지고 이게 기각을 당하다 보니 영장을 좀 가볍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이래서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가자 해서 저는 뇌물죄를 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취재를 했는 언론과 이제 제가 주변에 한번 다른 분이 좀 여쭈어봤을 때에는 남욱도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있잖아요. 이들이 검찰 내부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증언이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곽상도 입장과 하나은행 입장은 정반대인데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뇌물이었는데 죄명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알선 수재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금융기관의 어떤 문제에서 알선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범죄인데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신분은 맞잖아요. 일반인의 신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뭔가에 알선을 해서 원래 SPC라 그래가지고 성남의 뜰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거든요. 곧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은행을 안 빠져나가도록 했는 알선을 했다라고 해서 알선 수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 수재로 가서 옛날에 뇌물죄는 사실상 좀 불기소하는 가닥으로 가고 새로운 혐의인 알선 수재로 아마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하지만 이 역시 안에 있는 검찰이 좀 들여다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갈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지금 하나은행과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 신분으로서도 적용 가능한 혐의를 이제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특정 경제 범죄에서는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가 배임 혐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사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왜 신고를 한 겁니까? 이 사건 보면서 되게 불편했던데 예. A라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그 놀이터에서 놀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닐 때 어릴 때 놀이터는 다 같은 놀이터지 특정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를 보면 특정 아파트의 놀이터 시설이 거의 놀이장 시설하고 유사해요. 뭐 이렇게 워터파크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그 단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올려주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시설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제 이용하다 보니 다소간에 이제 놀이터 시설도 좀 이렇게 약간 손괴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예.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고 놀다 네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장소인데 예. 우리 아파트 사는 우리 아이가 놀아야 되는 장소인데 다른 장소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이러한 어떤 그 놀이시설에 이제 놀고 있다라고 아이들을 붙잡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가 사유재산인데 여기에 왔으니까 예. 너희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올 때까지 애들을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감금 비슷하게 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아파트 놀이터에 갔는 게 무슨 잘못이고 가서 잠시 놀았다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감금 형태로 아이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사건이죠. 예. 그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관리실에 데리고 30분 동안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네.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 관건이라고 하는 게 CCTV가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흔히 말해 촉법 소년도 아니고 만약에 뭐 10살, 그다음 11살, 9살 저도 어릴 때 좋은 놀이터에 가고 싶죠. 근데 그 놀이터 가는데 뭐 앞에 막 차단막이 있고 차단막이 있어서 그거를 뭐 부수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어떠한 입장에서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상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 있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게 불편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사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고 양해의 문제인 것이지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 어른이 그 아이들을 일정 시간 분명히 데리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이들이 뭐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 주거 침입죄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같이 사회에서 보담고 키워가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지 너의 아이와 나의 아이는 다르다.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우리 아이고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너 어느 아파트 사니?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 중에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이 아파트 그 대표자가 주장하는 주거 침입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주거 침입죄가 옛날에 혹시 대법원 판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대법원 판례도 너무 좀 불편했는데 상간녀가 외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외간 남자가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원래 도로에 만들었던 여성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 침입죄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 도로는 방법 자체가 불법이면 그건 다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시정장치 되는 것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건 100% 주거 침입죄죠. 지금도 아파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걸 아이들이 뭐 차단막이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아파트 아이들만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출입 금지를 했는 거를 아이들이 부수고 들어갔다. 이러면 적어도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고 있는 구성 요건은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없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예. 언론에서 주거 침입죄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아이들은 주거 침입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놀고 예. 싶어서 예. 그 장소에 갔을 따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입주자 대표 회의 임시 회의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의결했다가 입주민들 반대로 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아이들한테만은 네. 그 자본주의가 좀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물론 그 입주민들한테 너무 싫은 소리이겠지만 좀 그걸 저는 더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놀이터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예.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것도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한 사건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입원하라고 계셨는데 예. 아들이 아버지를 퇴원을 시켜요. 퇴원을 시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왔는 순간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오자마자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예. 또한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는 걸 용인했는 거잖아요. 예. 병원에 있었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아버지가 집에 퇴원하면서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부양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걸 이루지 않음으로써 사망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건가요? 이거는 고의성이 뭐 명백한 거고 예. 그래서 4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는 4년형이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다각도에서 좀 봐야 된다.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 이른바 지금 영 케어러 이렇게 불리던데 이 젊은 부양자들이 최근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이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각지대가 분명한 거죠. 대통령께서도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네. 분명히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힘드신다면 그것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 젊은 친구들이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또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지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도 사회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삶을 지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부모님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양하고 부양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침해 책임주의와 같은 맥을 이루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의료보험 잘 되어 있는 나라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확실하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도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때 어떤 부양의 어떤 의무가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청년층의 어떤 부양 문제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저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법 보건의 문제, 복지의 문제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디가 더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젊은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아이가 만약에 크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어디가 좀 사각지대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은 효와 충이었다면 충보다 중요한 게 효거든요. 그러면 효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모습, 이 모습은 분명히 장려해야 되는 모습이라면 그 부모를 모시는 그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좀 국가가 제대로 좀 살펴주시고 방금 우리 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얼마인지조차도 통계 수치가 안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서 분명히 저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만
이 사건을 반면 교사에서 이런 어떤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환경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숫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부모가 된 사람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자막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신임경제수석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재용 현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습니다.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 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온 인사정책 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 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 문화 해소 등 고충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화물차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들인데요.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른 아침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 판매업체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도 면제됩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1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특단의 조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 조치는 그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 시 수급 통제를 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의 바탕을 둔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그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이나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처음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조치는 중동발 오일 쇼크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통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서 매점 매석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네, 군이 민간에 풀기로 한 요소수 200여 톤이 오늘 오전 전국 5개 항만 주변의 주유소에 보급됐습니다. 해당 요소수는 군 부대에서 비축하고 있던 물량으로 부산과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의 32개 주유소에 전달됐습니다. 주유소마다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의 요소수가 공급됐으며 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주에서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갖고 오는 공군 다목적 수송기가 오늘 오후 김해 공항에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20명으로 이틀째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도 47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20명입니다.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늘면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위중증 환자 수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이 늘어 473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온 데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1명이 늘어서 누적 3,0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94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9명, 경기가 816명, 인천이 186명 등 수도권이 2,001명으로 국내 발생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76명, 부산이 68명, 충남이 50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는 6만 8천여 명이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3%, 접종 완료가 77.4%입니다. 예,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죠? 네, 오는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 수능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방역을 위해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했고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확진 학생이나 자가격리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한데요. 다만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상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1곳에 병상 383개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219개 병상이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선 전국 112곳에 별도 시험장 620시를 확보해 총 3,099명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준 확진 수험생이 66명, 자가격리 수험생이 12명이라면서 확진자나 격리자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시험장에선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분 확인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서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칸막이는 작년과 달리 점심시간대만 설치하는데 2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들이 직접 책상에 설치하고 식사 뒤에는 접어서 반납합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고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히 입실 전에는 체온 측정이나 증상 확인 같은 절차가 있어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일주일 만에 90만 명에 이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정부 자문위가 이 연령대 아이들의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저녁까지 약 90만 명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 1회분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 이 연령대 아이들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이 관리는 앞으로 며칠간 약국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예약 건수도 7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 각지의 소아과 의원과 약국, 아동병원, 학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곳은 전국 2만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비베크 머시 미 의무총감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I know that getting vaccinated isn't always the fun thing to do. I don't like needles myself. So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all the brave kids here who got their shots.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5세에서 11세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백신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שהמטרה המרכזית היא שמירה על בריאות הילדים כפרטים. ובסופו של יום ההחלטה היא אוטונומית ולשיקולה הפרטי של כל משפחה ועליה להיות נטולת כפייה. 현지 언론은 늦어도 열흘 안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만 아이들의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20명으로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늘면서 이틀째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 회복 방역을 진단하는 주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3명 늘면서 47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발생의 증가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수칙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는 기관 단위로 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2차 접종 후 5개월 후부터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은 개별적으로 코로나19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시고 2차 접종 6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으로 접종하신 분들도 접종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코로나19 사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추가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50세 이상 연령층,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중 기저질환자, 상반기에 접종을 받은 우선 접종 직업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추가 접종이 가능한 날로부터 3주 전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예약 및 접종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은 1차, 2차 접종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등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추어 예약과 접종을 받아주시고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일정에 따라 추가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추가 접종 대상자가 네이버 카카오톡의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과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간 기능 개선을 통해 추가 접종 대상자도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약 방법은 기존의 1, 2차 기본 접종과 동일하며 추가 접종 대상이 되신 분만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도 SNS를 통해서 당일 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코로나19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외에도 당일에 접종 일정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내일 18시까지 실시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2세에서 15세까지 185만 명 중 58만 5천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소아청소년의 접종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기간에 미처 예약을 못했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보유한 백신으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청소년은 네이버 카카오톡에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18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격리 그리고 감염 시 치료나 학업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예방접종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접종이 요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별로 예약이 가능한 요일을 주 3일까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약 인원을 각 의료기관별로 특정 요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일제 예약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접종 예약을 하신 분들은 변경 없이 예약된 일정대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일제 예약에 따라서 11월 15일부터는 의료기관별로 지정한 특정 요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인용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에서 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추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총 179명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현재까지 2,406건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5,293건 중 45.5%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높은 비율이고 세계보건기구의 194개 회원국 중에서 예방접종 후에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5개 국가이고 대부분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등 중증에 한해서 보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2월 예방접종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WHO나 EMA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이상 반응 자료를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제공해서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예방접종입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미접종자의 참여 그리고 추가 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외교관들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 조사도 거부한 거로 파악됐는데 당시 현장 화면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자,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우선 사고 당시 상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남산터널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가 밀리고 있는데요. 3차로로 43살 박모 씨가 몰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승합차 한 대가 끼어듭니다.
준 외교관 번호판을 단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려보지만 그대로 부딪히는데요. 화가 난 택시기사가 다가가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 차량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저 도망가네. 차 긁혔어요? 예. 그냥 꼭 가면 어떡해요? 그냥 가네요. 이 택시기사도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는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는데요. 1km 가까이 추격한 끝에 미 대사관 차량은 용산 미 8군기지 초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이어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차량엔 남성 셋, 여성 1명, 모두 4명의 미국 외교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질문을 던졌지만 미국 외교관들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연락해봤는데요. 사고 처리를 위해서 정차를 요구했더니 대사관 차량을 운전하던 외교관이 도리어 휴대전화를 흔들면서 자신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소속 외교관들이 탄 차가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수사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추가 해명은 자제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미 외교관들은 신분이 확인된 만큼 일단 귀가 조처했다면서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고객 예약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출장 성매매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문의 전화 내역을 확보해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걸어 나오는 여성을 보고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쳐나와 차를 에워쌉니다. 성매매 여성과 여성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여성과 운전기사를 고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주도 붙잡혔습니다. 집에선 예약 받을 때 쓰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체는 모두 4곳. 업주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 41곳을 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예약이 꽉 차면 서로 고객을 넘겨주는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모도 활발했습니다. 포털 검색창과 성매매 전용 검색 사이트에 자신들 업소가 먼저 나오게끔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업주가 직접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업소를 시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 광고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검색했을 경우 가장 상위 버전에 뜰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현금 인출 담당도 따로 둬 윗선을 알 수 없게 하고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해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집과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따르다 보니까 성매매 범죄들이 전부 산업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성매매 문의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사과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헌화하고 분향을 했고 지금 방명록에 무언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호남을 찾아 1박 2일 머물면서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한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에는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방문을 해 또 DJ의 업적과 국민통합을 강조했고요. 이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방문을 해서 지금 방명록에
네.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뭔가 지금 윤 후보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 후보가 봉하마을에 가는 것은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는 지금 처음인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어제부터 호남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윤 후보의 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었죠. 자, 이 기념관은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수호, 남북 화해 등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03년에 개관한 곳인데요. 자, 이곳에 들렀다가 지금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금 발언이 시작된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자,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또 특히 우리 젊은 층,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아마 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방 일정도 있으신가요? 글쎄 아직 뭐 그거는 저 예정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무슨 부산저축은행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사가 해가지고 뭐 나온 무슨 불법 혐의가 있습니까?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것이지 그런 거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권에서는 이제 오늘 청대 검찰이 노조 대통령 수사 당시에 윤도랑식의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사과하실 의향.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민적인 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서 그분의 그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시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남에 오셨으니까 경남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에는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회공원이라는 공원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일회공원을 지정할 때 당시 정부가 규정한 절차와 원칙을 어겨서 지정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캠프촌에서 입장 표명을 하실 겁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질문 2개 정도.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권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서라도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기자님. 예. 그럼 공화 일정 맞추셨는데 소감 한마디.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이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통합을 강조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분 다에게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후보님
오전에 김대중 노회상에서 기억나 보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정치가 아니면 그 정치권을 약간으로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후보님 경남에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니 하셨으니까 다른 건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전 질문 안 했어요. 그 초보 운전자로 그 후보님을 빨리 정리해볼까? 초보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네.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맡기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쇼 안 합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일정상 구경해서. 우리는 절대 막 우산으로 때리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 먼저 열어보기 있으면 욕도 하지 말고. 1만 원 들어 전부터 들어. 저가 우리 바꾸는 것을 못하니까. 절대 참배 못한다. 절대 참배 못한다. 5.18에 부정하는 윤석열을 허락하라. 윤석열을 정당하십시오. 정당은 없습니다. 불행불은 안 됩니다. 앞으로 걸려, 앞으로 걸려. 앞으로 펴가지고. 앞으로 걸려, 앞으로 걸려. 앞으로 펴.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밀어주세요. 밀어가지고 됐어요. 좀만 들어가세요. 됐어. 엉덩이 뒤로 빼. 엉덩이. 천천히 하세요. 지금. 아니 왜 밀고 있어요? 아니 벌려만 달라고요. 아니 지금 벌릴 공간이 있어야 벌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사람 다치잖아요. 밀지 말라고. 밀지 마. 승현아. 아 밀어.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주인. 자, 뒤로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좀 항의하시는 분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대장동 조건부 특검을 들고 나온 이재명 후보.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주장하면서 2030 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1박 2일 호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전 총장. 조금 전에는 봉하마을을 찾은 모습 보고 오셨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후보 일정 중심으로 잠시 뒤에 전국대담에서 관련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